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심연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탱크를 잡는 소총. 소총으로 탱크를 잡는다고 이게 말이 총으로 무슨 탱크를 잡습니까? 하지만 장난감 탱크인가? 그러게요. 네. 하지만 그게 또 실제로 네. 시도된 그 작전 아니겠습니까? 이름하여 탕크 개베어. 네. 골리앗을 잡은 다윗의 돌팔매였을까요? 우리 작가님이 심사숙고해서 쓴 표현 같네요. 골리앗 잡는 게 편하지 소총으로 탱크를 잡는다고요? 하여튼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탱크, 대탱크가 항상 이거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이게. 이번에 심지어 소총으로 탱크 얘기를 또 잡습니다, 저희가.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등장한 겁니까? 이 탱크 개베어가. 노파시비는 초반에 말씀 저희는 항상 조회수에만 이렇게 연연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탱크 한 먹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탱크. 탱크 한 먹고 들어가니까 제가 이거 선정한 것 같아요. 그거예요? 자, 우선 이 친구입니다. 좀 커 보이긴 하네요. 네, 총인데 좀 커 보이긴 하죠. 네. 네. 이게 탱크 개베어인데 네. 이게 언제 나왔냐? 191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01년 전에 나온, 100년 전에 나온 총이에요. 네.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등장을 한 것이죠. 탱크는 그야말로 우리 아시는 탱크고요. 탱크, 네. 개베어는 이제 소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탱크 잡는 소총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이게 크기가 보셨지만 하여튼 일반 소총보다는 굉장히 커요. 헤비급이에요. 길이가 169cm. 저보다 훨씬 크네요. 필요 없는 디테일을.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청률 향상을 위해서. 네. 이영은 기자보다 큰 총입니다. 네. 그리고 무게는 이제 탄알 한 발을 장전했을 때 18.5kg. 그러니까 우리가 K2 소총 있는 거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 무거운 거죠. M60이 한 16kg 예. 되지 않나요? 이거 진짜 무거운 건데요. M60 기관총하고도 비교해서 네.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크고 무겁다. 유효 사거리는 500m, 그러니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기존 소총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컸고 최초의 이제 개인 대전차 이제 화기였는데 크고 무거우니까 혼자서 못 움직이죠. 2명 1조, 2인 1조가 돼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게 보면 특이할 게 탄창이 없어요. 탄창이 없다는 얘기는 단발식으로 이제 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발 장전하고 쏜 다음에 다시 장전해서 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용도상 그리고 사이즈상 연발로 탕탕탕 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죠. 담배를 수밖에 없긴 하겠어요. 그렇죠. 또 표적물이 전차다 보니까 한 발이면 쏠 수 있지 않느냐, 맞출 수 있지 않느냐, 크고 하니까 당시에 또 전차가 지금처럼 빠른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500m까지 적 전차를 한 발로 맞추자 이게 이제 목표였는데 또 조준경도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탱크 개베어가 반동이 너무 심해서 조준경이 튕겨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그 부착물이 떨어져 나오거나 깨지거나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조준경도 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고 이 정도로 반동이 심하다는 얘기는 이게 과연 견착해 쏠 수가 있느냐 어깨로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모신 나강 같은 경우도 그 반동을 빗대서 어깨에 견착하고 쏘면 탈골되고 거꾸로 뒤에 붙여 쏘면 다시 붙는다. 물론 그 뒤에 붙여 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돌 정도로 이 반동이 심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 탱크 가베어에서 나온 얘기라는 말도 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개머리판
이제 어깨 받침에 가죽이나 고무 같은 걸 좀 감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당시에 뭐 그런 배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기록은 없지만 아마 많이들 고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진 보여주셨을 때 그 삼각대 그 이렇게 이 받침에 이게 꼬챙이 같은 게 있길래 네. 이게 스키 폴대처럼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저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박아놔야겠네요, 진짜. 뭐 반동이 그렇죠. 아주 심해서. 반동이 크니까. 예. 예. 그래서 밑에 이렇게 무슨 발톱 같은 걸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이게 독일 거니까 땅크니까 이제 영국권 그렇죠. 상대로 주로 했겠죠. 이제 했겠죠. 예, 예. 근데 당시에 이제 탱크 장갑 두께가 이 현대 탱크에 비하면 굉장히 얇았어요. 한 네. 10에서 20mm 정도, 1, 2cm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이 탄화는 아까 얘기했지만 13.2mm 구경의 철갑탄이었어요. 그러니까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쐈을 때도 이런 그 당시에 그 전차 장갑들은 관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성능은 이제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구멍을 낸다고 해도 탱크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못 움직이게 하는 뭐 그 정도의 치명적인 손상은 주지 못했지만 그 안에 이제 그 전차병들이 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전차병들이 탄화를 맞고 죽거나 부상당할 가능성, 뭐 그럴 경우 이제 자연스럽게 탱크의 기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소총으로 강력한 그 당시만 해도 공포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차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무기가 생겼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일반 탄환과 탱크 개별 탄을 비교한 모습인데 예. 이렇게 보니까 확연히 구분이 되죠. 탄두만 예. 하더라도 그냥 뭐 이만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옛날에 저 아는 분이 어디서 발칸포탄 같은 걸 갖고 오셔가지고 집에 놔두고 계신 적이 있거든요. 신고하셨습니까? 그분은 왜 그런 걸 20여 년 전 얘기고 제가 너무 어려서 도대체 여러분 집에 그런 거냐 갖고 계시지 마세요. 그걸 이렇게 붙여놓고 예. 계셨어요. 본드로 붙여놓고 계시고 예. 이거 저기 실탄이라고 까불지 마라 막 이러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 목걸이 그거 진짜 하지 마십시오 진짜 담비 가지고 그거 정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거 하나 빠지면 진짜 그 부대 난리 잠 못 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또 이 탄투 회수에 민감한 군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다, 전체 부대 고생하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고 제발 그 20년 전이니까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었어요. 20년 전이죠. 탄피도 아니고 실탄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 하시라는 게 그분에 난리 났어요 지금. 아니, 근데- 발칸포 이게 하나 없으면 어떡할 근데 거예요? 20mm 탄이면 엄청 크죠. 엄청 네. 커요. 네. 커요. 생각보다 저거 보니까 그거 생각이 네, 나요. 저 승전포 총알 막 이만해요 진짜 이만해요. 그거 집에 갖고 있는 그 뭐? 진짜 여러분 진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좀 부끄러운 여담인데 전에 제가 미국 하와이에 가서 미국 이지스함을 3박 4일 네. 동승 취재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캐리바오가 12.7mm 100발을 쐈어요. 달리는 배 위에서. 네. 그 탄피들이 쭉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기념으로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아, 그 외교 문제랍니다. 왜 그걸 그 접시를 갖고 있어요? 이거 뭐 갖고 뭐 하시게요? 뭐왜 군사 전문기자 자랑하시려고요? 뭐 안경테를 만드실 거예요? 기념으로. 매장되세요, 그거. 네. 오히려. 그러다 아주 중요한 결국 포기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막판에 정신 차리셨네요. 군사 전문기자 그거 뭐네 그거. 진짜.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진짜 갖거든요. 저도 본론 진짜 여러분 아니, 그거 절대 갖고 가지 마십시오. 근데- 군대에 있어야 될 거예요. 한 100발 쏴봐요. 기분이 좀 다르다고요. 생각이 좀 달라. 근데 왜 갖고 오시냐고. 네, 본론 네, 들어가서. 통 가지고. 아까 그 큰 이 발칸포탄 같은 저게 이제 타크 개베어의 13.2mm TUF 터프 탄인데 TUF는 이제 독일어예요. 탕크 운트 플리거. 그러니까 탱크와 비행기, 항공기. 영어로 터프하다는 그렇죠. 거치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전혀 예. 아니고 탱크와 항공기의 약자인데 왜 항공기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원래는 이 얘네들이 이걸 대전차뿐만 아니고 대공으로 중기관총으로 쏘려고 만든 탄약이기 때문에 이제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됐죠. 이제 프랑스가 독일군의 포병 관측용 기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구경 11mm 탄하고 이 탄환을 사용하는 1917년형 호치키스키 관총 이걸 개발해서 실전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만든 것이고, 근데 이제 개발 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중기 관총은 실전 투입이 안 됐고요. 그 뭐 대공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도 안 됐고, 다만 대전차 소총인 탕크 개베어에만 이제 쓰게 된 그런 탄환이 되는 것이고요. 이 탄환으로 당시 이제 전차 관통 실험을 했는데 100m에서 20mm 그리고 300m에서 15mm 정도는
관통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대전차 소총으로 쓸 수 있었던 거죠. 예. 15mm 정도 뚫을 수 있고 그럼 진짜 그럴만 하네요. 당시 장갑 두께를 고려해 보면 그러니까요. 역시 역시 밀리터리는 도전과 응전 탱크가 나오니까 뭐 탱크 개별도 나오는 건데 역시 또 그럼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탱크 참모전부터 네. 그 안타까운 상황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에 이제 전차 얘기하면서 1차 대전의 그 참혹한 네. 참모전 좀 다뤘었는데 이 참모전이라는 용어는 1차 대전 때그 서부전선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발단은 이제 1914년 9월에 이제 마른 전투에서 독일군이 후퇴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당시에 이제 독일군이 파리를 불과 한 50여 킬로 남길 정도로 이제 빠르게 진격을 했었죠. 그래서 야 이제 영국, 프랑스 이제 다 굴복시키게 됐고 이제 다음에 저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러시아 이제 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른 전투에서 독일이 패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쪽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2차 대전도 비슷하게 됐죠,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그 우선은 밀리면 안 되니까 현위치를 고수해야 되겠죠. 이제 그를 위해서 그 독일군이 참호를 팝니다. 땅 판 거죠. 네, 일단은 뭐 하여튼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건 땅판. 자리 지키려면 땅 파야 돼요. 땅 그리고 파야 돼요 일단. 우리 그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종종 나오지만 일단 전투 경험이 많은 고참 간부들, 부사관 이런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 그거 아닙니까? 땅 잘 파야 된다. 예.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러게 얘기하지 실제로 한번 않습니까? 떼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처음에는 뭐 이렇게 참모전이 길어질지 모르고 임시로 판 거죠. 살라고 이제 판 건데 나중에 정말 장기간 그 벗어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영국, 프랑스군도 이에 대응해서 참호를 또 팠죠. 네. 앞에 파면 나도 파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군대를 땅 파다 끝났어요. 저도 진짜 이 땅 참호가 파다.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네. 저쪽 북해에서부터 스위스까지 이어졌다는 아, 그렇게 거예요. 길어요? 네.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됐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참호전이 오래 가게 됐던 배경 두 가지 이제 핵심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조망, 또 하나는 기관총. 예. 이 기관총이 정말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차 대전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인도적인 적군을 많이 살상한 이제 그런 무기였는데 우선 뭐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막 몰려오는 적군을 막으려니까 뭐 효과적인 무기가 기관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기관총자들을 많이 이제 설치를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철조망도 뭐 우린 뭐 이제 DMZ 3중 철책 얘기하지만 3중 철책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4중, 5중 몇 단계로 이제 그런 철조망 장애물 설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불과 뭐 몇십만 명이 대공세를 펼쳤음에도 불과 뭐 몇백 미터 진격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어려운 군사 용어 중에 돈좌라는 게 있죠, 돈좌. 이거 처음 들어보네. 돈좌요? 처음 들어. 장교님들은 다 아실 텐데. 눌러 주저앉는 게 돈좌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또 군에 쓸데없이 어려운 용어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좌라는 용어로 써요. 작전 용어로 이제 종종 쓰는데 여하간 뭐 어쩔 수 없이 주저앉는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참혹한 이 참호전이 오래됐던 것이죠. 예. 그때 독일군들이 썼던 그 영화에서 많이 봐도 보면 알 것 같은데 그 기관총이 뭐였죠? MG08이라는 기관총. MG08.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기관총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참호나 철조망 뒤에 숨어 있다가 적들이 오면 이렇게 기관총으로 막 소위 말하는 난사를 하면은 해결되는 거니까 예. 또 철조망 같은데 사람들이 끼어 있잖아요, 막. 그럼 이제 피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이런 참호가 양쪽에 이렇게 있고 철조망이 있다 보니까 좀 교착 상태, 돈좌 금방 배워서 또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 초반에 1차 세계대전 초반에 독일군에는 5,000정의 기관총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MG08이었대요. MG08은 1908년에 독일이 이제 영국의 맥심 기관총, 그 하이람 스티븐 맥심이 1884년에 이미 만든 맥심 기관총을 면허를 받아서 이때 전쟁 때가 아니니까 예.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생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수랭식입니다, 기관총이. 재밌는 거는 요즘 그런 거 없겠지만
그래서 사격을 하려면 총신을 감싼 원통에 물 1갤런, 한 3.몇 리터 되죠? 를 채워 넣은 상태에서 총신을 식히면서 쏴야 돼요. 순행식. 예. 그러니까 옛날 기관총 보면 이렇게 뭉툭하잖아요, 굉장히. 동그 통처럼 생긴 게. 거의 아, 물이, 네. 그게 물 들어가 그게 청렬시키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것도 몰랐네요. 이 동그랗게 생겼고 이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게 청구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이게 뭔가 좀 힘을 강화시켜준다거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요. 아니겠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순행식 그거였군요. 네. 그래서 그런 총이고 네. 총신 길이는 대략 한 72cm 정도 되고요. 총구 속도는 초속 900m. 그리고 7.92 곱하기 57mm 탄을 사용해서 발사 속도는 분당 3,400발까지 되고 급탄은 이제 250발이 붙은 직물띠, 그러니까 패브릭 벨트라고 그러죠. 이 천띠를 사용해서 급탄하는 그런 방식의 기관총이었죠. 근데 이제 MG08의 경우는 이제 슈판다우 기관총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근처에 이제 슈판다우 지역의 공장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아까 이제 원세 말씀하셨지만 비교적 우수한 기관총이었지만 이 아까 순행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냉각수하고 거치대까지 포함하면 운용 중량이 무려 몇 킬로느냐? 69kg. 69kg. 그러니까 70kg 가까운 무게였으니까 이 기동성은 정말 많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운반하려면 몇 개로나 몇 사람이 나눠서 운반하지 않고는 그러게요. 이거 분해해서 예. 포도 아니고 총인데. 그죠? 그러니까 네. 예, 운반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참호전에선 딱이긴 하겠네. 어차피 옮길 일도 없으니까. 고정시켜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참호전, 이 소위 고착 상태, 이 돈좌 이걸 깨려고 당연히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탱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기관총의 등장은 이 돌격해 오는 보병들을 신속하게 제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전선을 돌파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선이 교착 상태고 정말 지리한 그다음에 비인간적인 잔혹한 소모전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영국이 이제 골몰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참호를 돌파해서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느냐를 이제 고민하다가 등장한 것이 전에 우리 얘기했던 탱크 전차인 거죠. 1916년 9월 15일 우리 수홈 전투에서 역사적인 영국의 마크 1 전차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관총의 등장, 그다음에 이 참호전이 전차의 탄생을 촉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항상 무기라는 게 정반합, 네. 도전과 응전, 창과 방패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한다는 것이고. 근데 그때 이제 독일은 이 솜 전투에서 전차 들어온 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러니까 이 기관총을 쏴도 이게 계속 튕겨나가고 끄덕없이 참호 넘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기겁을 했고 독일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까 이제 또 자나깨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당시 보면 이제 뭐 말씀하신 뭐 기관총 아니면 뭐 박격포 같은 뭐 이제 간단한 포 이런 거로 막으려고 했겠는데 그거를 이제 못 막게 하려고 만든 게 탱크니까 당연히 뭐 이게 그 진짜 골치 아프긴 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총으로는 일단 뭐 관통이 잘 안 됐고 당시에 네. 아무리 어설프다고 하지만도 쇠로 이제 장갑이 있었기 때문에 중화기로는 당연히 격파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화기가 이렇게 전방에 그 철조망 바로 뒤에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후방에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최전선에 전차가 등장하는 또 움직이니까 막 이거를 뭐 요격해갖고 뭐 부식된다든가 이런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차를 파괴하는 새로운 무기 체계가 필요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전차 소총 같은 것도 등장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초기에 독일군의 이제 전차를 잡는 대전차 전술은 우선은 병사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거. 이 전차 공포증. 그러니까 뭐 탱크 이제 그 프라이트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를 없애는 게 주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이제 6.25 전쟁 얘기하면서 북한의 T-30 전차에 대한 공포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포심을 극복하는 게 우선 최우선 과제니까 병사들한테 오죠. 야, 천하무적이 아니고 이거 탱크 깨부실 수 있어. 이러한 이제 믿음을 주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시도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이나 영상이 종종 나오는데 수류탄을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뭐 4개 또는 아. 6개 횃불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있어요. 맞아. 7개 이렇게 감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이 수류탄 다발을 이제 던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문제가 이제 뭐 6개, 7개 모아놓으면 위력은 좀 컸겠죠. 하지만 우선 이거 누가 던져요? 사람이 던져야 되니까 근처까지 가서 위효 사거리는 굉장히 제한이 되는 거죠. 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예. 위험을 무릅쓰고 던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위험 부담이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렇게 참 독일군이 갑자기 나타난 이 영국군 탱크 때문에 별 방법을 다 썼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연합군에게 개미 귀신이라고 부르는 희한한 무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여튼 독일은 뭐 희한한 걸 많이 만들었었는데 하여튼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희한한 개미 귀신이라는 대탱크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무기일지 본방 야세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Once again, here we go. Know the name, know the flow. Turn me up a little more. 가파른 산길과 거센 물길 위도 거침없이 질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RC카인데요. 무선 조종의 손맛.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것보다 더 짜릿합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무선 조종 차량처럼 원격 조종으로 사용한 대전차 무기가 있는데요. 어떤 무기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나치 독일은 폴란드 바르샤바를 점령합니다. 이에 저항군들의 무장 봉기가 일어나는데요. 곳곳에서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죠. 폴란드 저항군은 건물 곳곳에 숨어 독일군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때 작고 귀엽게 생긴 전차 한 대가 굴러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쾅! 건물이 통째로 폭발해버리는데요. 이 전차는 바로 독일의 무인 자폭 전차 골리앗. 독일은 1939년 일회용 원격 조종 지뢰 제거 차량을 개발하는데요. 무선 조종으로 지뢰밭을 굴러가도록 설계한 겁니다. 하지만 실용화되지 못하고 1942년 더 작고 유선으로 조종되는 골리앗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되죠. 그런데 골리앗을 최초로 개발한 국가는 독일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였죠. 1937년 프랑스 공학자 아돌페 케그레세가 개발했는데요. 소형 무한궤도 차량에 폭발물을 싣고 무선 조종으로 적진에 돌입할 수 있는 육상 어뢰였습니다. 1940년 프랑스는 이 신병기로 독일군을 공격할 계획이었지만 독일 전격전에 의해 점령당하고 말죠. 결국 이 시제품은 독일군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독일은 이 신기한 미니 전차를 이리저리 뜯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원격 조종으로 움직여 적의 전차를 터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후 공학자 칼 F.W. 보크바르트에게 유사한 차량을 개발하라 명령하고 이렇게 개발된 것이 골리앗입니다. 1940년 말 설계를 마쳤고 1942년 4월부터 1945년까지 생산됐는데요. 유선 조종형과 무선 조종형 둘 다 개발됐지만 무선 조종형은 조종 범위가 너무 좁아서 얼마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길이 1.2m, 무게 0.38톤으로 3가닥의 케이블로 조종했는데요. 2개는 운전용, 나머지 하나는 폭탄을 터뜨리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적의 전차 하부로 기어들어가 자폭하는 무기였는데요. 당시 전차들은 하부 장갑이 약했기 때문이죠. 골리앗은 이러한 자폭만이 아닌 적의 벙커를 공격하는 용도로도 사용됐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겁이 덜컥 나는 골리앗.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투입되는데요. 하지만 전차를 파괴하기는커녕 연합군의 장난감이 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골리앗은 사실 그렇게 위협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속도가 시속 10km밖에 안 되는 데다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죠. 바로 케이블. 케이블을 잘라버리면 그대로 멈춰버리기 일쑤였죠. 이렇게 되면 안에 내장된 폭발물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가지고 놀았냐고요? 요즘 RC카처럼 직접 조종하면서 놀기도 하고 간이 테이블로도 딱이었습니다. 기껏 공들여 개발한 무기가 적군의 놀림거리가 되는 걸 보며 독일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독일은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격으로 조종되는 폭발물 차량을 또 개발하는데요. 3.6톤의 중폭약 수송차 보그바르트입니다.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해 폭발물을 내려놓은 후 차량을 뒤로 후진시킬 수도 있었는데요. 속도는 시속 37km, 211km까지 기동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선에서 지뢰지대를 개척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됐죠. 무기는 적들에게 위협과 공포심을 줘야 하는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어설프고 약했던 골리앗. 하지만 천진난만하게 골리앗을 가지고 놀던 연합군과 미군은 폭발 사고로 많은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작고 귀엽게 생겼더라도 무기는 무기. 얕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는 개미 귀신을 해가지고 개미 귀신은 우리 사막에서 보면 이렇게 빨아들이는 이렇게 거잖아요. 생겨갖고, 예. 아니, 개미 그럼 개미 할게 다른 거예요? 개미 할 게 아니잖아요. 예.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개미 구멍. 귀신은 이제 사막에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밑으로 함정 만드는 함정 거고 만들어서 빨아들이는 개미 할기는 지나다니면서 개미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동물이 아니에요. 개미 귀신. 그렇구나. 빨아들이 함정 만들어 개미 귀신은 곤충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길고 얘가. 요즘 무기로 보면 이게 뭐 로봇 무인 폭탄이나 다름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뭐 4차 산업혁명하면서 로봇 무기 얘기하는데 참 독일이 이런 면에서는 이때도 참 이런 선구적인 또 무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군요. 정말. 근데 이제 문제는 시대를 앞서갔지만 기술이 안 따라주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골리아트도 참 독일군의 비운의 무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네, 미군에게 장난감 좀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RC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독일이 좀 당시에 신무기 개발에 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탱크 같은 것도 좀 보고 뭐 당하기도 하고 그 전에. 근데 이제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뭐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건 다 받쳐줘야 되는 건데 그런 식의 부분에서 좀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종전 이후에 오히려 미국이나 이제 당시 소련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걸 보고는 이거를 시켜야겠다 하고는 가져간 아이디어들이 훨씬 많다. 예. 뭐 V2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고 무기는 안 됐지만은. 신기한 게 많거든요. 이 개미, 이 귀신 같은 것도요. 혹시 또 이런 것도 우리 그 시청자분들 또 아시는 거 있으면 저희 이렇게 또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가지고 프로그램에 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미난 그런 게 당시에 또 있었네요. 근데 당연히 탱크 얘기하고 있는데 탱크를 대적하기 위해서 대전차포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연히 탱크 나온 것도 신기한데 대전차포가 바로 만들어 이거 봐 새로운 거 나왔네 바로 그거에 대한 카운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원래 대전차포를 주면 좀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죠 탱크를. 근데 현실적으로 다 보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보병들한테까지 비싼 데다가 예. 그리고 뭐 전차도 느리고 뭐 그러는데 이 대전차 소총의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노획한 전차를 분석을 해봤더니 장갑이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두께가 부위별로 다른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특히 뭐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상부 위쪽이 특히 이제 약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딱 여기서 이제 대전차 소총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죠.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독일은 일반 보병도 비교적 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면서
또 전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 이제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급소를 찾아서 여기를 때리면 된다. 그렇죠. 뭐로? 일단 총알로 때리는 거 아닙니까? 총알로. 예, 뭐 탄도 뭐 화약이 있는 거 총알로. 당시에 주로 사용하던 이제 탄두는 납탄두였거든요. 아 대인이었어. 예, 사람에게 관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안에 이제 박혀가지고 예, 이제 그런 탄두였는데 관통력이 강한 철갑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돼서 취약 부분을 공격한다. 그러면 소총으로도 전차의 장갑을 관통시킬 수 있고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탄을 개발을 하는데 예. 일단 독일군은 당시에 병사들의 표준 개인 화기로 지급된 소총의 7.92mm, 7.92 곱하기 57mm 철갑탄을 이제 개발했어요. 요걸 이제 K탄이라고도 불리는데 K라운드라고 불리는데 이 철갑탄이 일반적인 탄환에 사용되는 이 부드러운 합금 대신에 텅스텐 카바이드 텅스텐 그 텅스텐. 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이제 관통자가 네. 있는 그런 탄환이었는데 요걸 처음에는 참호전에 세워진 금속 방어판을 뚫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철조망도 있었지만 이제 쇠판을 세워가지고 이제 총알 같은 걸 막는 상황이었는데 요걸 이제 뚫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100m 거리에서 대략 12, 13mm 두께의 장갑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 요걸 이제 소총도 쓰고 기관총도 쓰고 이렇게 된 건데 대전차 소총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 활약상을 보면은 1917년 6월에 벌어진 매신 전투에서 당시 영국군의 마크 4 전차가 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마크 4는 전차 이 장갑 두께가 한 6.1에서 12mm 정도 되니까 아까 이제 그 탄환으로 충분히 뚫을 수 있었던 거죠. 6점대 장갑 부위는 맞으면 그냥 관통했겠네요. 되게 얇은 그렇죠. 예. 두꺼운데도 10이라고 하면 뚫을 만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구멍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약점. 예. 거기를 집중적으로 노렸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당시 독일군의 기본 소총, 제식 소총이라고 하나요? 그럼 네. 뭐였죠? 자, 바로 이 친구인데요. 예. 낯익은 낯익은 제식 소총. 네, 이게 개베어 1898 소총인데요. 근데 이제 그 딱 보시면 우리 본 게임 보시는 분들은 수준이면 다 아시고 이게 딱 볼트 액션식인데 예, 이거 당기는 게 있네요. 네, 예. 네. 이게 모신나가 아니면 개베어다. 그 당시 볼트 액션이면 모신나가 아니면 개베어다 그럴 정도로 널리 쓰인 총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이 독일군 의장대가 이걸 사용한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아까 1898이라는 명칭에서 짐작을 하셨듯이 1898년에 개발이 돼서 독일 육군의 제식 소총으로 채택이 됐었고요. 1차 대전 종전 때까지 무려 500만 정이 이상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 외에 이제 뭐 친독 국가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에도 수출이 돼서 이게 이제 스프링필드 M1903이나 38식 소총 또는 P13 같은 이제 볼트 액션식 소총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죠. 1935년까지 독일군의 제식 소총으로 이제 사용이 됐었고 2차 대전 기간 중에는 이거의 이제 파생형인 카라비나 98K 우리가 이제 카 98K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독일군의 또 제식 무기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가면 이 소총을 종종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다 쓴대요 이걸? 이게 생명력이 우리가 뭐 100년 동안 쓰는 무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소총 또한 굉장히 생명력이 긴 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단순해 보여가지고 충분히 그 기능은 발휘할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M1911 권총 100년 넘게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명이 긴 그런 총기 중에 하나. 그래 카라비나 98. 이게 카98이군요. 이거 좀 뭐 게임 좋아하시면 다 아는 게임에서도 이게 예, 카98이 이게 독일 총이었군요. 카98. 이게 카라비나 98. 저도 기억이 나네요. 아셨어요? 카98 하니까 저는 알겠어요. 게임 보고 그러니까 저도 게임에서. 그렇죠. 예. 카라비나 98. 그렇군요. 유익합니다. 네. 그리고 개베어가 소총이니까 탱크 개베어, 탱크 소총에 당연히 뭐 아버지쯤 이제 되겠네요. 뭐 그렇죠. 족보상. 예. 뭐 기본 동작 방식 똑같고요. 한 발 넣고 쏘고 단지 이제 탄의 구경하고 자기약의 량을 늘리고 예. 그리고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총이 커졌다. 아까 이제 보셨지만은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어떻게 키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1917년 중순을 넘어서면서 영국의 전차 설계가 이제 특수 강판이 장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슨 12mm 정도를 관통하는 7.92 곱하기 57mm 탄으로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군이 효과가 없다 해서 탄환을 더 키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탕크 개보에 쓰인 탄환이 됩니다. 요거는 13.2mm까지 커졌으니까 뭐 많이 커졌죠. 그래서 이 탕크 개베어 M1918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장갑화된 목표물 탱크 같은 것을 파괴할 목적으로 설계된 최초의 대전차 소총이 되는 것이고요. 또 1차 세계대전에서 쓰인 실전 투입된 유일한 대전차 소총이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아무리 뭐 특수강판이면 이렇게 뭐 추가되고 했다고 그래도 1차 대전 때니까 이게 대전차 소총이 이거 대전 무반동 총도 아니고 이게 총이 뭐 상대하는 거지. 2차 대전 때는 거의 더 이상 못 쓰인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베르사유 1차 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으로 대전차 소총 등을 비롯해서 무기 생산이 이제 중단이 됐죠. 예, 독일 쪽은. 독일 쪽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1차 대전 때 등장했던 탕크 개베어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전차들이 장갑이 얇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먹혔던 거죠. 통했고 다른 나라 국가들이 이제 대전차 소총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굵고 짧게 살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생산은 못 됐는데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2차 대전 때는 전차들의 수준이 장갑 두께부터 뭐 여러 가지 또 장갑도 단순 장갑이 아닌 피탄 장갑 이런 형태 경사를 지은 예. 이런 장갑이어서 그 장갑 방어력을 늘린 뭐 이런 것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 탕크 개별 수준 가지고는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1930년대 후반부터 휴대용 또 대전차 화기 필요성을 느끼고 대전차 소총을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탱크 개베어가 너무 크고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작고 가볍고 또 장전 속도도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하에 이제 만들어진 게 판저빅세라는 거예요. 판저빅세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2차 대전 초기에 이제 독일이 폴란드 침공하잖아요. 그때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개량형으로 이제 판저빅스 39가 등장을 하는데 중량은 줄이고 내부 구조를 더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발사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옆쪽에 이제 10발이 들어가는 탄약들을 추가를 했죠. 2차 대전 중에 사용됐어요. 2차 대전 중에 사용된 대전차 소총이 됐는데 근데 이제 초기 얘기고 그거는 이제 2차 대전이 본격화되고 전차 장갑이 강화되고 막 전차가 커지고 이러니까는 사실은 쓸모가 없게 되고 게다가 이제 대전차 그 고폭탄 화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해서 이제 안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저빅세는 유탄 발사기로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하지만은 1944년에 후속타라고 할 수 있는 그 판저 슈렉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름 자체가 대전차 소총이라서 이거는 뭐 더 이상 버티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컨셉 이 자체가. 소총으로 티거 같은 거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위치는 알려주고 오히려 그러게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지. 티거는 그냥 판터나 뭐그 전도 한 번씩 넣고. 네. 그래서 어쩔 수 그런데 아무튼 초창기에는 2차 대전 초기에는 뭐 폴란드 침공 때 이럴 때는 먹히긴 했다니까요. 그러면 독일이 밀고 들어갔을 때 반대쪽 뭐 러시아나 러시아가 아니죠. 소련이죠. 소련. 네. 예. 소련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PTRB 41이라는 그런 대전차 소총이 쓰는데 그 소련군도 이제 보병 수대가 가능한 대전차 소총이 없다는 이런 지적에 따라서 1941년에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뒤에 붙기도 했는데 100m 좀 떨어진 곳에서 전차 장갑이 얇은 측면을 노리고 쓰면 독일의 이제 초기형 이런 티거 정도는 안 되고 이제 그 독일 전차들의 그 측면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졌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일면 이제 주력 전차였던 4호 전차는 측면 장갑이 30mm 정도밖에 안 됐었고 5호 전차 판터 같은 경우는 측면 하단부 장갑이 40mm 정도여서 관통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장갑 관통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 영화에도 자주 나오지만 제일 전차병들이 취약한 게 위에
해치를 열고 밖에 노출됐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반신을 드러나든지 이렇게 노출됐을 경우, 그러니까 해치라든지 관측창 또는 이제 돌아가는 형태의 큐폴라 등을 맞춰서 승무원을 이제 살상해서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또 이제 경장갑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관총 진지가 이제 모래주머니로 많이 했잖아요. 전에 보면 그거를 이제 관통하는데도 효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의 발사 속도는 1분에 한 8에서 10발 정도. 그러니까 제법 꽤 되네요, 빠른 연사 속도입니다. 속도가. 예. 예, 연사 속도가 제법 빠른 속도고, 또 이제 우리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게 6.25 전쟁 때 그 북한군하고 중공군도 이 소련으로부터 이 대전차 소총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전에 이제 제 전차 얘기할 때 채피라고 경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이 좀 커 보이는. 예. 그쵸.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 들어온 이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사실은. 예. 그래서 당시에. 이 채피나 이런 이제 경장갑 차량 에는 이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무기였다고 그래요. 탄이 되게 커요. 그래서 14.5mm 탄을 사용을 하고 탄피가 전체 길이가 156mm. 그러니까 뭐 15cm 이상. 아, 길이가. 길이가. 그다음에 탄자 중량이 63.4g. 탄의 운동 에너지가 32,000줄이나 돼서 또 초속 976m로 날아갔고, 이 고속탄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전차 소총 중에서는 관통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예. 대략 300m 거리에서 수직 35mm 관통을 할 수 있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아까 뭐 판터라든가 뭐 4호 전차 이런 건 좀 위협적으로 좀 공격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진짜 아무튼 대전차 소총이란 게 지금 계속 꾸준히 나오긴 나왔었네. 활약도 하고. 예, 계속 있었어요. 예. 라티 L39, 뭐 보이스 대전차 소총, 그리고 97식 대전차 소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관통력을 비교해 보자면 좀 차이가 나죠. 2차 대전만 하더라도 뭐 탱크전이 활발했는데 대전차 소총에서 유지된다는 거 신기합니다. 1차 대전차전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언제까지가 이게 대전차 소총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탕크 개배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었다는 것이지. 그때 이제 업그레이드된 2차 대전 때 이제 업그레이드된 대전차 소총이 또 나온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나름 그 효용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2차 대전 이후에는 대전차 소총 계보가 한번 끊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설 자리를 잃고 소련 같은 일부 국가에서만 이제 사용이 됐고, 이마저도 이제 1950년대까지 사용되고 이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전차 소총은 아니지만 이거를 활용한 총이 또 각광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전에 얘기했던 대물 저격총.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대인이 아닌. 물건, 물체, 장갑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대물 저격총이 이제 다시 이제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지 기동 장비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뿌리가 된 게 대전차 소총이었다는 거예요. 예. 뭐 약간 보태자면은 실질적인 현대 대물 저격총의 시초는 잘 알려진 그 바렛 M82. 우리 유명하죠, 얘기했었죠. 우리. 이거. 예. 1982년에 생산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대구경 탄환을 사용한 최초의 대물 저격총이고, 탄약이 12.7 곱하기 99mm 나토 탄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2km 초장거리 저격을 해냈던 칼로스 헤스콕이라는 그 양반의 일화의 감명을 받아 만든 총이라고도 하고요. M82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대물 저격총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도 주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장거리 저격 임무, 뭐 카운터 스나이핑, 그러니까 저쪽에 쏘는 거 이쪽에서 쏘는 그런 카운터 스나이핑, 그리고 제한적인 아마 장갑 차량의 제압 임무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즘 뭐 게임이나 아니면 영화에서 자주 그 소재로 쓰이는 이 스나이퍼의 총에 결국 연결이 되네요. 대전차 소총이. 네, 그렇죠. 우리 전에 이제 저격총 얘기하면서 대물 저격총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차량이나 아니면 경장갑 차량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목표로 했었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 적군의 요인, 수뇌부 제거. 근데 수뇌부가 어디 건물 안에 들어있거나 이럴 때도 콘크리트 관통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용도로도 이제 이 대물 저격총이 활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처음에 이게 이 주제가 생소한데 했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의
많이 각광받고 있는 무기의 어떤 그 원조의 원조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대전차 소총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1차 대전 때도 보면 재밌는 무기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죠. 네. 그 시절에 그런 무기가 있었나? 뭐 그런 느낌을 주는. 네. 네. 그 누구를 위한 종원을 영화 맞아요. 보면 이렇게 막 그 누구죠? 게리 쿠퍼인가? 그리고 막 탱크에다 막 총을 쏘더라고요.